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8월 26일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고령화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제 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원빅 월드의 정치 지도자는 늑다리이다. 트럼프를 제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나라도 늑다리들이 장기 집권하고 있죠. 시진핑하고 또 누구 있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푸틴도 그렇고. 중국 송나라 때 포청천이 언제 은퇴했는지는 몰라도 은퇴 후 얼마 안가 죽었을 것이다. 즉 과거의 정년이란 죽기 전까지 일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대의 포청천이 은퇴했다면 고령화로 인해 일을 해야 하는데 아마도 그에게 일자리를 줄 어떤 사회 조직도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직종에서 소문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들 멀리했을 것이다. 나를 오노가 포청천이란 별명을 붙여주었었다. 그런 나에게 오노가 한 말은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걸 퇴직 후에야 뼈저리게 느꼈었다. 퇴직 후 오비클럽에 전혀 불러주는 이들이 없었다. 그럼에도 단 2명 부하 직원이었던 공장장과 부두 책임자가 초대해 주었다. 영원한 형님으로 모시겠다며. 내 나이 일하던 시대는 정년이 생산직만 60세였다. 현재는 65세화 되었다. 현대 노조는 70세까지 정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어쨌든 어떤 조직이든 리더에게는 참모와 행동대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리더의 후계자는 행동대장 출신이 될 확률이 높다. 참모는 리더의 자질을 가지면 안 된다. 어찌 보면 포청천은 참모 성격이라고 정의를 내려야 할 것 같다. 조직을 나와서 20년의 시간이 지났다. 일자리 대신 스스로 1인 자영업자로 지내고 있다. 1인 자영업자는 참모도 없고 행동대장도 없다. 3인의 역할을 혼자 다 해야 한다. 원래는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임에도 현재는 그저 일 없이 생존만 하고 있다. 그래서 고령화의 저주로 느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 유족수당 논란, 임진왜란 의병 후손도 줄 건가? 조선일보 8월 25일자. 전북도 1인당 연 120만 원 수당 지급.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전북도는 25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당 지급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유족으로 공식 결정 등록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다. 이들은 주로 전주, 정읍, 임실, 익산, 부안 등에 거주하고 있다. 이원택 전북도 지사는 유족 수당 지급은 참여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 뜻을 후손에게 잇기 위한 뜻깊은 출발이라며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 근대 역사가 너무 지금 좌파들에 의해서 너무나 왜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동학농민혁명이란 말인가? 동학운동은 구양반 세력 수구파의 반란일 뿐이다. 거기에 그들의 노비들이 동원된 것이었다. 외형적으로는 민비 세력에 의한 매관매직에 흥선 대원군의 식객이었던 전봉준이 대원군의 사주를 받아 일어난 것이었다고 한다. 목적은 왕정국가의 존속일 뿐이었다. 그 동학란은 일본군을 끌어들인 민비 세력에 의해 실패한다. 한일 합방의 첫 끼를 터준 꼴이다.
동학운동은 규목근 등의 개합화의 신분제도 철폐 등에도 결국 반대한 형국이며 동학운동은 후에 청교도 등으로 정교화된다. 한일합방 후 수구 세력의 일부 지주들은 노비들을 데리고 만주 조선족 자치주 방향으로 넘어가서 항일운동을 했다고 동일유공자로 또한 대접을 받는다. 차라리 전라공화국으로 독립하라. 한일합방 후 일본은 만주를 공략했다. 내선 일체 한국 식민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만주 땅으로 이주할 것을, 즉 친민정책을 병행했고 당시 많은 일본인과 조선인들이 이주를 했다. 일본군 입장에서 만주 지역의 항일 독립군을 마적단이라고 일반적으로 칭했다. 내 부친도 일정 기간 마적단에 있었다. 문제는 그 마적단들이 활동하는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로 마약을 팔았다는 점이다. 그 운반책을 지시받아 할 수 없이 국내에 반입했다고 말년에 부친이 증언을 했습니다. 물론 선의의 군자금 지원을 한 애국지사들도 많다. 당시 만주는 청이 망하고 군벌이 지배하던 시절이다. 중국 측 마적단으로는 장항량이 유명한 거로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현재 공산당 군대는 지역별 군번들이 전신인 것이죠. 부친은 회의를 갖고 하얼빈으로 이주했다. 거기서 일본 상인과 점포 나발이 싸움이 있었다고 한다. 결과는 고반수에서 부친의 손을 들어주었다. 왜냐하면 일본 동경 표준어로 조리있게 사건 전후 관계를 설명한 반면 일본 상인은 일본 사투리로 억지스러운 주장을 했던 것이었다고 한다. 내 부친도 양심이 없었다면 독립유공자 행세를 했을지도 모르겠다. 만주에서는 그저 생존하기 위해 몸부러쳤을 뿐이었다고 나는 진단한다. 어느 집안마다 조선 말부터 일제시대의 이야기는 한 편의 장편 소설을 써도 되는 사연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항일 독립운동도 동학남도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너무 미화하지 말라. 그들도 그저 생존하려 했을 뿐이었을 것이다. 1945년 해방이 되었고 만주는 국공내전에 공산당이 승기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공산당을 싫어한 부친은 가족을 데리고 1948년 남하를 감행, 서울의 상거지로 돌아왔다. 그래서 현재 내가 있는 것이다. 나도 현재 생존을 위해서 살 뿐이다. 다만 윤리 도덕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말이다. 어찌 살지 막막, 연금 받는 노인 절반, 월 50만 원 이하, 박순년 2대12 8월 25일, 65세 이상 수급자 912만 명, 50만 원 미만 약 459만 명, 월평균 73만 7천원에도 중위액은 49만 7천 원이다. 남성 95만 7천 원, 무주택 58만 1천 원, 노후 격차. 18에서 29세 가입률 감소, 62세 75.7% 연금 못 받아. 이렇게 가입이 감소하면은 이렇게 현재는 60에서 62세는 이제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25일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연금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인구는 1천만 명으로 집계됐다. 그 가운데 기초, 국민, 직역, 퇴직, 개인연금 등 11종의 연금을 하나 이상 받는 사람은 912만 2천 명으로 전년보다 48만 6천 명, 5.6% 늘었다. 연금 수급률도 90.9%에서 91.2%로 0.3포인트 상승했다. 국가 데이터의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63세, 직역연금은 62세부터 수급이 시작돼 60에서 64세 수급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이 연령대에서 이미 연금을 받는 사람은 국민 직역퇴직연금처럼 오랫동안 준비한 연금 수급자 위주여서 월평균 수급액은 65세 이상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연금 통계는 국가 데이터처가 기초
장애인 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 우체국 연금 등 직역연금, 퇴직, 개인주택, 농지연금 등 11종의 행정자료를 인구 가구 통계 등록부와 연계해 작성한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OECD 노인 빈곤율 1위, 고령자 취업률 1위인 한국이다. 이것이 선진국이 되었다는 한국의 현실이다. 보험료율을 올렸어야 하지 않았을까? 일본보다 연금 보율이 낮은 것도 현실이다. 블룸버그, 미국, 중국의 기존 관세 외 과잉 생산 관세 7.5% 부과 예정. 이규화 디지털 타임즈 8월 25일. 미국 정부가 중국 수입품에 대해 과잉 생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의 관세를 기존 관세 외에 추가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율은 7.5%다. 블룸버그는 오는 9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과잉 생산 관세 7.5%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유예 대상 관세율과 유예 기간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이다. 미국과 중국은 오늘 11월 10일 만료 예정인 1년 기한의 무역 휴전 협정을 연장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 생산 능력 문제를 이유로 1974년 발효된 무역법 301조에 따라 12개 이상의 주요 무역 대상국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관세 계획에 대한 질문에 백악관 관계자는 모든 발표는 행정부가 직접 할 것이며 현재 관련 보도나 논의는 근거 없는 추측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다른 국가의 무역 조치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국제무역협정에 따른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의견을 하나 넣습니다. GDP에서 투자의 재고 증가를 투자로 통계를 잡는다. 이것이 과잉 생산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과잉 생산만 보고 조치하지 말고 GDP 세계 기준을 미국이 먼저 변경해야 할 것이다. GDP에서 재고 증가 요소를 제외시켜야 합리적일 것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과잉 생산 덤핑하지 말라. 미중 과잉 생산 회담 실패의 결과 관세 전쟁의 서막은 바이든 때부터 미 재무부 장관 미중 중과잉 생산 논의할 회담 개최 합의. 2024년 4월 6일에도 이런 뉴스가 있었죠. 제닛 옐런 언니가 미 재무부 장관할 때 직접 재무부 장관이 오죽하면은 직접 날아가가지고 당신네들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생산해서 덤핑질을 하면 세계 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우려를 했었죠. 그런데 시진핑이 말을 안 들었죠. 원가 회계는 재고 증가의 유혹을 항상 받는다. 그 유혹이 과잉 생산의 악성 재고로 시달린다. 결과는 하지 말아야 할 덤핑 수출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진짜 하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보조금이다. 보조금도 이제는 일부 좀 끊는다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과잉 생산은 시진핑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인간한테 근본 원인을 돌리지 않고 왜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됐느냐. 그러면 그게 원가 회계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스루폿 회계도 이미 중국 상하이에 소개되어 있었다. 손익분기점을 지나면 중국은 재료비만 건져도 덤핑 수출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원가 회계상으로는 적자로 결산될 확률이 높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제가 템플릿 자료로 스루폿 실전 분석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입김치 99%가 중국산인데 발암물질 배출 파문의 불안감 증폭.
박윤희 세계일보 8월 25일. 식약처 중국산 배추 통관검사 강화, 한국 수출 여부 확인 중. 올해 1월에서 7월 김치 수입량 19만 4,403톤, 전년비 2.7% 증가. 최국 중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일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내로 수입되는 김치 대부분이 중국산인 만큼 해당 배추가 한국으로 유입됐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중국산 배추의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수입 검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참고 자료를 통해 중국 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 수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 검사 강화 조치를 실시했고 추가 정보가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이용한 배추 보존 처리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마디로 지금 중국 수입산 김치를 수입하는 수입업자, 또 그 다음에 배추까지도 직접 수입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입업자가 무조건 싼 거를 수입하려는 그 자세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중에서 직접 담근 김치가 아니면은 먹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가 자본주의 돈맛을 알면 인류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보다 더 급한 한국 국제시장, 손 놓고 있는 한국 당국. 신의강 뉴델리에서 8월 25일. 미 바이백 2배에 이어 $9,500 TGA 검토. 한국 30년물은 4% 후반. 미국 이자 지출 19.2조에서 41조 전망. 7년 만에 2배 넘어. 41조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 3번 규모. 1인당 환산 79만 원. 국채금리 뛰면 은행채 주담대도 압박. 2,000조 가계비세 금리 청구서. 30년물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를 2%포인트 가까이 웃돌며 경고음을 보내는데도 한국 당국의 대응은 발행 조정과 모니터링에 머물러 있다. 미국이 2조 달러 구매 TGA까지 검토하며 장기 금리 방어에 나선 사이 한국은 국채이자 40조 원 시대를 향하고 주담대까지 흔들리면서 장기 금리 관리 실패의 비용이 재정과 가계로 번지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약 9,500억 달러에 달하는 재무부 일반 계정 TGA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일반이면은 가운데 거는 제너럴 계정은 어카운팅이고 재무부가 뭔지 T는 뭔지 모르겠네요. 를 국채 바이백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잔존만기 10년에서 20년과 20년에서 30년 국채의 회당 매입 규모를 최대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2배 이상 확대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바이백 규모를 추가로 늘릴 가능성도 열어졌다. 예산에서 국채 발행했던 거를 다시 사드린다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국채를 줄이려고. 미국은 1조 달러까지 꺼내는데 한국 초장기채는 4%대 후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0년물은 지난 18일 연 4.751%까지 치솟았다. 같은 날 3년물은 3.847%, 10년물은 4.382% 기록해 초장기물의 금리 인상승이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이 7월 기준금리를 2.5%에서 2.75%로 인상한 뒤에도 장단기 금리차는 오히려 벌어졌다. 통화 정책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재정과 국채 수급 부담이 장기 금리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발행 구조도 취약한 고리를 꼽힌다. 올해 상반기 전체 국채 발행액에서
30여물이 차지한 비중은 25.61%로 미국 6.24%, 독일 8.93%를 크게 웃돌았다. 장기물을 받아주던 보험사의 수요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초장기물 공급이 이어지면서 수급 대상이 금리의 프리미엄으로 얹히는 구조다. 당초 시장에서는 초과 세수가 국가 채무 상환 등에 활용되면 향후 국채 발행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정부가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 기금에 적립해 청년 AI 지방 교육 등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세수 증가분 가운데 얼마가 채무 상환에 남을지 다시 계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장기금리 상승을 국채 수급과 재정, 금융회사 조달 비용과 가계대출까지 연결된 문제로 다루는 정책 공조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기축통화국 여부와 국채시장 규모 수급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정책 수단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국채이자 40조 원 시대 주담대까지 번지는 금리 충격. 국채시장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고채 장기금리는 은행채와 회사채 등 민간 조달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충격을 받아낼 가계에 비춘 사상 최대다. 은행에 따르면 2분기 말 가계 신용은 2010몇 조 얼마 억 원으로 처음 2000조 원을 넘어섰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넘어 조용한 기계 혁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로라 비코 중국 특파원 BBC 뉴스 영국이죠. 8월 25일 낮잠을 자면 세상이 변합니다. 라고 첸 텐위가 말합니다. 그의 세상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28세의 그는 자동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며 최신 기술을 따라잡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수업에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에 대해 가르칠 때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약 30명의 대학생들이 코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화면에서 로봇으로 시선을 돌리며 격렬하게 타이핑하고 있습니다. 그 원통형 조각을 잡아서 저쪽으로 옮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자국을 혁신의 최전선에 세우고 미국과 직접 경쟁하려는 200억 달러, 147억 파운드 규모의 계획입니다. 증거는 그들 주변에 모두 있습니다. 그들은 차세대 기술에 정통한 엔지니어를 배출하고자 하는 여러 대형 특수 목적 직업 학교 중 하나인 항저우 기술자 연구소에 있습니다. 이 학교 사진인 것 같습니다. 로봇공학을 배우는 학생들이라고 이렇게 직접 실습을 해가면서 엔지니어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BBC는 인간처럼 보이거나 무대에서 춤을 추거나 도약하지 않고 용접, 페인트 칠, 리프팅, 조립 및 24시간 쉬지 않고 작업을 하는 로봇을 보여주는 산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일부는 더 많은 로봇을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중국이 로봇 인력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양성하는 아카데미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 자리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새로운 생산력이라고 부르는 국가와 그들의 중국을 어떻게 재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최전선 자리입니다. 200만 대 이상의 로봇이 중국 공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청도 남부 도시의 한 공장 바닥에서 구세대와 신세대가 나란히 일하고 있습니다. 약 30명의 중년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조립 라인이 다양한 산업 작업을 수행하는 로팔인 CRP 테크놀로지의 시그너처 제품인 나사를 조이고 드릴링하고 연마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 안에는 4명의 젊은 엔지니어가 콘솔 주위에 모여 다른 로봇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새로운 로봇인 프로토타입의 코드를 해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 3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CRP 테크놀로지는 9년 동안 로봇팔을 제작해 왔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된 인력도 베이징이 공장 혁신을 서두르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제조 기반 덕분에 미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모터, 배터리, 전자 제품, 제어, 센서 등 로봇의 몸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 대비로 하면은 한국이 가장 로봇화된 게 제일 많은 나라라는 거죠. 세계 1위의 로봇 자동화를 한 것이 한국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구 대비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200만 대 이상의 로봇인데 우리나라에 얼마가 설치되어 있는지는 통계적으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세계 1위의 로봇 자동화 공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는 AI에 의한 데이터가 엄청 중국보다 빨리 했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최첨단 AI로 갈 때도 우리가 피지컬 로봇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급격히 쫓아오고 그러면 이렇게 로봇 자동화되면은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국의 혁신은 예상보다 빠르게 중국 공장에 전력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저우 기술자 연구소에서는 아이들이 15세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의 규모는 놀라울 정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엔진과 항공학 전용 건물 전체와 중국을 히토류 가공의 선두에 세우기 위해 노력할 학생들을 위한 제한된 층이 있습니다. 히토류 가공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또 다른 중요한 상품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와 지속적으로 낮은 소비로 이어지는 부동산 위기에서 심각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혁명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며 일자리가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다가올 변화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로봇이 그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단순히 많은 일자리를 빼앗을까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근로자들은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적응하면서 대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별도의 뉴스도 있습니다. 기자의 이름이 차노힌과 퓨팅이라고 되어 있네요. AI for real이라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홍수가 심해지면서 중국 남부에서 주택이 침수되고 수만 가구가 이주했습니다. 로이터 8월 25일 우리나라 거제도도 상당히 피해를 봤는데 바로 복구했다고 하죠. 이 중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땅이 넓어가지고 2026년 8월 24일에 공개된 소셜미디어 비디오에서 얻은 이 스크랩에 따르면 태풍 나라로 인한 폭우로 중국 광시성 충저우에서 홍수가 발생한 후 홍수로 인해 거리가 침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인데 이게 무슨 공원으로 가는 길을 표시해 놨고 이것은 무슨 건물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무슨 꼭 여관 건물 같이 생겼는데 침수되어 있는 그런 거네요. 중국은 매년 이제 태풍에 의해서 침수, 범람 이런 거에 계속 골머리를 앓고 그것을 복구하는데 수많은 예산을 또 쓰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젤렌스키 다카이치 총리의 따뜻한 말에 감사. 러시아 북한 연계는 아시아에도 위협 SNS에 올렸다. 8월 25일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월로드미르라고 했었는데 월로드미르라고 번역을 했네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 SNS 글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주체인 유지연합의 모임에 온라인으로 참가한 가오시 총리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따뜻한 말에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회동은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인 24일에 열렸다. 그는 러시아와 북한의 연계는
아시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리 제재 강화,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관한 총리의 메시지를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에서 연설하는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독립기념 35주년을 맞아 그간의 전통적인 군사 퍼레이드의 틀을 완전히 타파하고 무인기와 로봇으로 구성한 파격적인 군사 퍼레이드를 공개한 우크라이나입니다. 북한 경제 성장이 있다는 말, 그 이면에 있는 음의 순환구조. 다카 히데키 데일리 NK 재팬 8월 25일.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는 엄격한 경제 제재가 부과되고 있다. 미국의 제재나 2차 제재를 두려워하는 보통의 외국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다. 평양에서 명품이 팔린다고 해서 그 명품 자체가 진출한 것은 아니다. 그곳에서 북한은 중로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킨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와 병력을 필요로 함으로써 군수산업이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중국으로의 자원 수출도 외화를 가져온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은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에 의해서 공장이 증가해 기술이 이전해 고용과 소득이 사회 전체에 퍼질 통상의 신흥국형 성장과는 다르다. 외화를 보는 주체도 그것을 배분하는 주체도 국가다. 그 결과 군수, 대러 무역, 사이버 공격 등 정권이 중시하는 부분에는 자금과 인력이 집중되고 국가 경제 통제력은 오히려 강해진다. 그리고 윤택해진 자금은 주택이나 지방 공장뿐 아니라 핵미사일이나 재래식 전력 증강에도 투입할 수 있다. 핵 개발이 계속되면 제재도 계속된다. 제재가 계속되면 보통의 외국 기업은 오지 않고 중로와 국가 주도 부분에서의 의존이 한층 더 깊어진다. 독재 체제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 자체가 북한을 제재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제 구조로 더 깊숙이 편입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먼 기념물의 평양의 폭축하는 날 시가지 전체를 밝게 불을 켜놓은 사진을 게재했네요. 일본에서 유니콘이 자라지 못하는 세 가지 요인. 8월 25일자 코리어 재팬. 첫째는 위험을 감수하는 배적 캠피탈의 부족이다. 요거는 굵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일본 스타트업들이 너무 일찍 상장해 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쭉 읽다 보니까 세 번째 요인이 없고 기사가 끊겼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밑에 있는데 그게 무료 회원을 가입해야 볼 수 있다고 해서 어찌어찌 가입해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가입 후에도 유료 회원으로 계속 유도를 하네요. 이렇게 이제 다들 신문이 안 팔리니까 이렇게 유료 회원제로 해서 광고를 받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지금 하고 있고 많은 유튜버들도 그 유료화를 유명 유튜버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저 같으면 꿈에도 꾸질 못할 일입니다. 제3의 요인으로서 그래서 제3 요인인데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뭘까 도대체 세 번째 유니콘이 자라지 못하는 요인은? 그랬더니 창업 그 자체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참고로 한국과 호주의 유니콘 기업 수는 각각 5개사와 6개사로 인구 대비로 봐도 일본을 앞서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 미국 호남 반도체 언급하며 공장 지어달라 압박. 공장 지어달라가 아니고 공장 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영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희현 조선일보 8월 25일. 현지 반도체 투자 지연에 불만. 메모리 물량 안정적 공급도 요구. 현지 메모리 공장 투자와 물량 공급 요구. 정부 9월 중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 800조 원 크러스트 조성 이어 기업 이중 부담. 미국 정부의 대미 투자 이행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측이 최근 한국 정부와 기업의 현지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와
메모리 물량 공급 등을 요구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두고 비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가 국내 반도체 투자를 적극 지원하면서 미국 내 반도체 투자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6일부터 3박 4일간 일정이 없던 거로 날아갔다고 그랬죠. 한 대미 투자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 같은 논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미 측의 반도체 투자 요구가 한미 양국이 지난해 체결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9월 중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한국의 대미 투자 문제의 한미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통화했다.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을 위한 양국 간 안보 협의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좋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얘기해야 돼. 협상을 해야죠. 트럼프처럼. 호남 반도체 안 할 테니까 핵 잠수함하고 우라늄 농축 권한 주라고. 뭔가 좀 정부가 좀 이걸 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호남 반도체 발표할 때부터 야 이거 지금 악수다 악수. 악수를 두고 있다. 바둑을 두는데 지금 악수를 둔 거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비공식적으로 항의했다 뭐 온다고 하지만은 미국 애들은 직선적인 표현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돌린다고 하지만은 직선적으로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직선적으로 얘기한다고 하긴 하더구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굿데이, 굿아이.